안녕하세요. 아파트 읽어주는 남자 아남입니다. 근래 마땅히 읽어드릴 단지들을 찾지 못해서 다른 컨텐츠들을 조금씩 올려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21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아파트 읽어주는 남자 아남입니다. 먼저 들으시기 전에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만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적당히 걸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제가 신은 아니니까요. 그간 겪어온 것들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해서 전달 드립니다. 앞단에 이렇게 시다지를 깔았다는 건 공격받을 포인트가 많다는 역설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부동산 시장은 올해의 무자비 안폭등에도 불구하고 21년에도 상승장일 거란 예측이 대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이기 대상승론을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러면 사실상 근래 유례없는 폭등장이 되는 겁니다. 서울 내 8억 아파트가 24억이 되고 강남의 12억짜리 아파트가 36억이 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절이 온다는 이야기겠죠. 올 한 해의 장을 겪어보지 못했다면 저도 아마 분명히 이러한 예상에 미쳤다라고 표현을 했을 건데요. 시장을 모르는 사람이 한 이야기라고 막 얘기했을 텐데, 그런데 이런 말을 쉽게 부인할 수 없는 불시장을 이미 겪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정말 무서워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여야가 부동산 시장으로 설왕설래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공급이 얼마나 되었느냐, 부족하느냐, 넘치느냐, 어디에 공급했느냐, 이런 공급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만 다루는데요. 그게 변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전 국토부 장관이 말했듯이 빵과 같이 쉽게 만들고 소진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시절의 위중함에 비해서 부동산에 대해 너무 가볍게 표현됐다 뿐이지, 개인적으로는 전 국토부 장관의 그 빵이라는 표현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집값의 등락의 변수에는 방금 말했던 수요와 공급이 1번으로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리, 이건 유동성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의 변동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이유인 정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뭉쳐져서 어떤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의 방향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향 또는 하향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요 공급의 문제입니다. 되는 물량에 대해서 이미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는 이런저러한 숫자들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물량 자체가 부족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시장이 극에 달할 정도로 극적으로 부족한 숫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만 놓고 보았을 때요. 하지만 21년부터는 문정권 들어서 그 개발의 공급의 문을 하나 둘 닫아버린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건설은 인허가 나고 입주까지 한 4에서 6년, 분양하고도 2에서 3년은 봐야 되는 롱텀의 재화입니다. 언급되었던 흔한 빵처럼 한 달 만에 생산 라인을 정비하고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현 정부가 전 정부의 탓을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저질러 놓은 것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임팩트 있게 발현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물량에 대해서는 앞선 정권을 핑계댈 수 없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절대적인 물량도 물량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곳, 굳이 따지자면 서울이나 서울의 어느 곳이겠죠. 그런 곳들의 물량이 딸린다는 게 사실상 가장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임대차 3법이 함께 내년부터의 전세를 폭등장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봅니다. 전세가 오르면 당연히 매매도 오르겠죠. 올해 전세 상승은 전초전에 불과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와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받고 해봤자 3기 신도시에 입주하려면 5년은 걸립니다. 지금 당장 입주해서 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입주하고자 열망을 채워주는 입지조차 될 수도 없죠. 간단하게나마 이런 상황이어서 공급에 따른 전망은 매매나 전세나 마찬가지로 오를 것이라고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변수였던 금리를 한번 생각해보죠. 코로나 전부터 꼬꾸라지던 세계 경제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게 됐죠. 그런 이유로 미국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춰놨고 우리도 그에 따라 저금리 시대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최대한 이리저리 막아서 예전만큼 쉽게 대출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저리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영끌에 한 몫을 보태주고 있죠. 거기에다가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을 풀 계획도 하고 있고요. 그 추가적인 재정 중에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마도 3기 신도시로 인한 토지 보상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전 정부들도 살펴보면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풀릴 때 부동산에 큰 상승을 동반했었습니다. 현재 풀려야 되는 토지 보상금을 보면 약 50조 정도가 됩니다. 정부도 토지 보상금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토 방식으로 보상하겠노라 하지만 땅 주인들이 이상한 땅을 주겠다는데 보상에 수긍할 리가 만무하고 또 그렇게 멀쩡한 대토를 줄 땅도 없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아파트를 공급하면 됐겠죠. 아무튼 이래저래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도 실물 자산입니다. 이러면 공급 물량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금리와 유동성에 따른 부동산의 가치도 올라가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앞서 두 요인에서 이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제가 초반에 이미 4가지 요인을 말씀드린 만큼 4가지 중에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신기하게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10월에만 상품 수지가 160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아마도 수출 물량이 늘었다기보다는 원화 가치가 상승한 요인으로 보여지는데요. 달러가 약세였죠. 원화가 강세일 때는 보통 주식이랑 부동산이 같이 강세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금리나 유동성이랑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 부동산 상승으로 연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부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엄청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을 처음 말했던 영상이 아마 용산정비창 영상에서 얘기하면서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말씀드릴 때 용산정비창 개발의 가장 큰 변수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의 변수가 유난히 크게 작용되는 시장인 것 같아서요. 현 정부는 좀 오버해서 말하면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산화를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에요. 주택 공급이 100%가 넘은 시장 상황에서 보유율은 50-60%라는 걸 강조하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폐이고 처단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보유율이 100%인 나라가 어떤 주거 환경을 영위하고 있는지 또 확인해보고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주택 보급률 100%인 나라 찾으시면 내용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은 불로소득으로 몰아가고 있고 시세 차익을 환수하거나 그것을 누리는 사람을 처단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하나만 남기고 다 팔면 우리나라는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겼기 때문에 모든 게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말해왔었죠. 그런데 임대차 3법을 딱 적용하니까 정부의 예상과는 많이 엇나간 방향으로 모든 전세와 매매 물건이 씨가 말랐죠. 그나마 있는 전세 물건은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통해서 연장이 됐고요. 다주택자들의 매매 물건은 어차피 세금 이만큼 낼 거 그냥 물려주자 해서 자식 증여를 하는데 유행처럼 번졌죠.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경질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말에 신뢰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가 맞을 화살을 장관 한 분이 다 맞고 들어가시는 느낌이라서요. 새로 오시는 분은 구관이 명관이라고 부동산 공산화의 선봉주자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간 해오신 언행이나 발행하신 논문 제목들을 보니까 이제 정부가 펼쳐왔던 입장을 선회하기는 이미 늦은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질러버리자 하고 마음을 잡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의 재미를 본 이상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정부 입장에선 당연히 좋겠죠. 아마 정권이 교체가 안 된다면 이런 식의 부동산 정책이나 조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다가 한 번쯤 두 번쯤
국민들 마음 풀어주는 식으로 정책 변경이 있을 거예요. 용적률을 풀어주든 뭐든 대신 세금을 또 왕창 뜯어가겠죠. 당근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때리는 정책을 아마 펼칠 거예요. 정부에 당하고만 살던 국민들은 좀 풀어주나 하고 멍하니 눈 뜨고 당근처럼 챙긴 채찍에 맞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서울의 폭등, 지방의 키맞춤, 서울의 재폭등 이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어도 쉽사리 이것들을 모두 내어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계속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투기를 하기 위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집, 살 수 있는 공간을 소유할 타이밍을 놓쳐서 영영 가지지 못할까봐 영끌하고 있다는 걸 정부가 좀 알아주고 그런 국민을 이용해서 세수만 늘리려는 나쁜 마음은 좀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1년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아주 짧고 아주 얕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간 경험하고 공부한 것들 기반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틀린 내용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큰 방향은 여전히 21년은 상승행일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